6월의 하루입니다. 제36회 세미나인 동시에 대표 에세이 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대표 에세이는 1984년 4월 12일에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신입 회원들이 늘어나는 관계로 우리 문학회의 활발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전의 기운이 물어놓고 있는 현재 상황에 발맞추어 이곳 강화세미나가 대표 에세이의 침묵을 도모하고 수필 문학의 위상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표 에세이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개성이 다양한 수필가들의 모임입니다. 좀 더 새롭고 참신한 작품들을 통해 각자의 세계를 넓히고 문학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표 에세이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후원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 에세이의 원로 선생님이시고 대표 에세이 창단 때부터 많은 활약을 해주신 지연희 선생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대표 에세이 창간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아까 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40주년이죠. 대표 에세이 시작은 40년 됐어요. 4월 12일일 거요. 4월 12일이 맞아요. 그리고 처음 창간은 17명이었어요. 전국 회원들 17명이 결속이 돼서 대표 에세이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마이크를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기가 잘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자꾸 그 생각 먼저 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저를 가슴 뭉클하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수필 그 문학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와 그리고 2023년 오늘의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작품을 보면 상당히 훌륭하게 발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늘어났고 또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 제 자신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문학은 정말 무엇인가? 제가 42년을 지금 이제 문단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과연 내가 제대로 된 문학을 했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썼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린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를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학이라는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문인으로서의 우리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 합니다. 정말 문학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문학은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의 허전한 가슴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랑이에요. 분명한 것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좋은 작품 쓰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 잘 쓰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또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그 응답을 해줄 거라는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매우 벅차고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매우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한 믿음이 가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제 순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대피세를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살짝 생각해 보긴 했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 문인협회 각 분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동인 활동을 하는 것은 수필밖에 없어요. 시가 있는데 가끔 겹연으로 하기도 하고 이러긴 해요. 활동을. 근데 대페이스 소설은 끝났습니다. 소설은 초기에 시작했을 때 열심히 했었다가 끝나고 어떤 장르도 하지 않아요. 지금 대표 에세이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긍지로 삼아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대는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 에세이 대표적 수필 문학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는 수필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날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유한근 선생님이 했겠죠? 수필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정몽일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권남이 문과회장이었는데 이 문제도 좀 여러분이 생각해도 욕심을 좀 부려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그 여러분의 문운을 빌면서 마이크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학상 심사평이 있는데요. 김사연 선생님께서 오시다가 차가 밀려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 심사평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표 에세이 문학상 수필가 김순남, 작품집 호미시시. 본회는 선생님의 창작 의욕과 활동을 격려하며 앞으로 훌륭한 작품의 탄생을 기원드리고자 동인들의 성의와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제19회 대표 에세이 문학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3일 대표 에세이 문학회 회장 김진진. $5천만 원인가요? 꽃다발 들고 오느라고 충청도에서부터 꽃다발 보내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기념사진을 찍어야죠. 네, 김기자님과 같이 찍으시란다. 김천도 사람뿐이야. 김자매. 제가 2016년도에 등단을 하여서 대표 에세이 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문학회 작성했을 때 정말 잡지에서 전화만 보아오던 정말 우리 문단에 저명하신 분들이 계셔서
부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그래도 또 이번에 음악상을 받는다고 소식을 듣고 뒤돌아보니 제가 지금 이제 해수로 7년째인데 정말 제가 과연 열심히 했나 그런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런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다 보니 제가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보고 경험하고 그런 게 시골 생활이고 지금 제가 사는 곳도 또 조그만 인구 13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소도시예요. 저희 집에서 큰 길 하나만 건너면 농가밭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아오거나 지금도 늘 접하는 게 그런 시골 풍경이고 그러다 보니 수필지 제목도 또 그렇게 홈리시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문학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로 선생님들 다 건강하시고 또 우리 그동안에 또 이제 새로 신입 회원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정말 다 같이 건강하게 좋은 걸 많이 쓰시고 같이 문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의 하이라이트인 박미경 선생님의 세미나 주제 발표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생태 위기 시대와 수필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박미경 선생님은 한국문인협회 이사이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이십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들 너무 반갑고요. 사실 저는 늘 세미나보다는 제미나에 관심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세미나 주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처음 해봐요, 주제 발표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차례가 갈 겁니다. 생태 위기 시대와 수필의 대응. 저는 올해 초 매우 신선한 충격을 만났었는데요. 그 대학로에서 본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입니다. 소크라테스와 그를 고발한 멜레토스가 방송에 나온 것처럼 랩 배틀을 하더군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철학적 밀도를 의외의 흥으로 풀어내는 래퍼 치타와 양동근의 카리스마는 우리가 알고 있던 뮤지컬의 형식을 기분 좋게 깨뜨렸습니다. 철학은 심각하다는 고정관념을 관객과 박수치며 즐기는 철학으로 바꾸어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김초엽이라는 젊은 작가를 알게 된 일입니다. 포항공대 출신으로 SF 소설을 쓰는데 행성어 서점, 지구 끝의 온실, 물의 모사 등 제목부터 낯설고 기이했습니다. 미래과학적 소재의 선입견에 기대 없이 읽다가 그가 펼쳐놓은 상상 속에 엄연히 살아있는 가능성과 그가 창조한 세계에 온전하게 감정이입되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특히 지구지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지한 물음들, 그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애를 살려내는 작가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김초엽이라는 작가의 소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술은 낯선 것의 추구, 다르게 보기가 그 본질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태 수필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태 파괴의 현실을 짚은 작품, 또 생명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인간과 우주 자연의 존재 원리에 대한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제일 처음에는 생태 파괴의 현실을 쓴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태 수필은 환경 파괴라는 현실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의식에서 시작되어 문명 비판, 자연 보호,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바라보는 성찰에서 전개됩니다. 성장과 개발이라는 명분 속에 파괴되는 자연, 그러나 멈추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그 예문으로 들고 있는 거는 우리 정목일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산업화의 제물로 바다를 잃어버린 시민들에게선 어느새 바다가 낯설어졌으며 보기도 생각하기도 싫어졌다. 바다가 없는 항구는 존재할 수 없듯이 병든 바다를 안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우울과 어둠이 깃들었다. 바다라는 천혜의 복을 지닌 도시는 이 바다를 자연 그대로 청정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강이 있는 도시는 강의 청정 여부가 시민의 정서와 건강도를 보여주며 항구 도시는 바다의 물빛을 통해 시민의 삶과 미래를 엿볼 수가 있다. 연안이 중금속과 쓰레기 오염으로 악취를 풍기며 죽어가는 도시는 아무리 번성을 부과한다 해도 희망과 미래가 없다. 정목일 선생님의 청정의 바다 중에서 발췌했는데요. 정목일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서 남쪽 바다를 배경으로 성장하며 감수성을 키운 수필계의 거목으로 우뚝 선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십니다. 방향이랄까? 뭐 그런 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 어떤 뭐 기획 수필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뽑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문학성이에요. 그래서 수필집을 내면서 뭐 수필에 그 여행 수필을 쓴다든가 혹은 또 뭐 철학 수필을 쓴다든가 뭐 사진을 같이 겸한 수필을 쓴다든가 뭐 동화 에세이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수필집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하는 가장 큰 기준은 결국은 문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획해서 가령 우리 이대범 선생님은 영화 쪽 또 그런 것만 이렇게 쓰셔서 이번에도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획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문학성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 그렇고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자기 주변의 이야기라든가 자기만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수필가가 아닌 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글을 독자들이 더 좋아하고 흥미를 갖고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에도 문학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선할 수 없거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문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키 선생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대단한 허복희입니다. 요즘 생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의 생태에 관한 주제를 듣게 돼서 저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작가님들의 생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쭉 쓰신 글 중에 제거는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줬던 것은 수필가도 이제는 나만의 개인적인 주체적인 내면의 목소리에만 함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고요. 또 문학에 대해서도 이제 시대적 상황을 배제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작가의 어떤 시대적 책임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에 관해서 이제 주제를 여쭤보자면 현 시대에 반드시 풀어내야 할 어떤 생태학적 수필, 그 수필을 고발성이나 구화성 도저적 문학으로 빠지지 않고 좋은 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생태학적 인식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수필가들 중에서는 특별히 나는
나는 뭐 생태숲필 작가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한 편쯤은 생태숲필을 쓰셨을 거예요. 그것이 뭐 나무에 관한 것이건 꽃에 관한 것이건 이 모든 자연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소재로 이제 우리들이 수필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생태숲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소재가 아니라 생태숲필에 대한 어떤 깊은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숲필을 읽으면서 지금 환경 위기에 처한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쯤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을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많이 책을 봤는데 생태학에서는 이제 한 몇 가지 그 생태주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심층 생태주의인데 이것의 기본은 우리와 자연은 결코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런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프면 또 자연이 아프다 이런 우리가 그 이론론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런 그 생태학적 심층 생태주의를 주장한 분이 그 노르웨이의 아르네 메스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저 나무도 아프고 새도 아프고 꽃도 아프고 이런 그 생태적인 인식을 가진 분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심층 생태주의고 또 다른 생태주의는 뭐 사회 생태주의 해가지고 그 러시아의 머레이프친이라는 분이 그 사회 생태주의를 강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머레이프친이 주장한 사회 생태학은 생태 문제를 사회 문제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 시작이죠. 심층 생태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거고, 사회 생태주의는 사회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근데 그 맥은 같습니다. 사회나 인간이 그 제대로 그 자연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위기가 왔다는 그런 결과는 같지만 좀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태 여성주의라 그래가지고 여성과 자연이 그 남성으로부터 어떤 억압을 받았다는 데서 출발한 그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 보는 생태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문학을 하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심층 생태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과 우리가 결국 하나다. 자연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 그런 관점에서 비롯된 그 심층 생태주의가 가장 우리가 문학하기에도 좋고 또 우리 감성과도 맞고, 그래서 그런 심층 생태주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가 건강해야지 우리도 문학을 하기에 적합하고, 또 우리가 선생님 말씀 중에서도 보니까 우리는 문학의 위대한 빚을 졌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좋은 주제 발표와 질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성찬경 시인 아시죠? 네네. 이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길거리에서 못 하나도 주셔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물들을 다 모아서 집안에 산더미처럼 모아뒀다가 그것에 대한 새로운 그 의미를 부여하셔서 많은 시를 쓰셨어요. 유명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어떤 수필을 써야 되느냐는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생태주의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생태적으로 써야 한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곁에 우리 시선으로 내다볼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을 무심히 보지 않고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가 혹은 꽃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 가치를 통해서 그 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숙이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의도와 아까 성찬 선생님이 이 세부치를 끊임없이 모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존재로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봤는데 전시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부치와 세부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꽃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어떤 그 인물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막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 그것도 생태주의의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태적인 숲을 쓰려고 하면 무심히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유심히 보는 데에서 올 수 있는 것이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못이라든가 버려진 그런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끊임없이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는 썼지만 스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품은 유심히 들여다보는 시선 속에서 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태적 아픔이 결국은 문제거든요. 지금 생태가 훼손되어서 아파지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생태 수필은 좀 많이 늦어졌고요. 네. 생태 소설이나 생태 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시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필계에서도 생태 수필에 관심을 갖고 많이들 그 시도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언제쯤 한 번쯤 생태 수필이라는 주제로 한번 동인지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